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식 얘기도 제가 하지만 금융위기,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 이제 나라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 이해를 하고 위기의 본질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PPT를 제가 준비를 특별히 했어요. 뭐 이건 별개 얘기인데 디자인이 괜찮죠? 네,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뭔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담이지만 이 막 PPT 화려하게 막 하고 그런 분들 좀 부럽긴 해요. 근데 전 이거 준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자,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의 신호탄은 은행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자, 금융위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기준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무리한 대출이 많아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수출이 감소한다라는 건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와서 우리 내수 시장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수출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같이 넉넉하고 잘 사는 나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출 감소가 IMF 때에 1998년도 IMF 때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 제조해갖고 다른 나라에 파는 국가, 이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라는, 이 정부는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자, 금리 인상은 이제 대출과 연관이 있죠.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기가 과열되면은 그 과열되는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경기 과열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계속 부동산도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기업들도 무리해서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IMF 때가 그랬어요. IMF 때가 기업들의 부채율이 문제가 돼갖고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와 근원이 뭐냐? 금리가 싸니까 그런 거예요. 금리가 싸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위기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은 뭐 뻔한 거죠.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잘 되니까 대출을 받고 내 돈이 아닌데도 이걸로 받고 뭔가를 하고 대출을 받고 뭔가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대출이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대출로 인해서 나라가 또 기업이 개인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금융위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금융위기에 폭발되는 그 출발점은 대출이에요. 대출. 요거 포인트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IMF 때의 당시의 상황을 잠깐 요약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시아권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수출이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아권이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필리핀, 대만, 저기 태국, 이 나라들도 이제 신흥 국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뭔 상관이냐?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어쨌든 미국보다 약한 나라들은 금리를 같이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안전해요? 한국이 안전해요? 미국이 안전하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세계의 자본들, 세계에 투자되는 그 투자 자본들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이 아니라.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한국에 돈 빌려주는 것보다 미국에 빌려주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같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담이 돼요.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또 새롭게 투자를 못해요. 대출 이자가 더 부담이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외환 위기라는 건 기업들이
자기 자본 대비 높은 부채율로 인해서 경영 리스크에 빠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뭐 때문에?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이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자기 대본이 아니죠. 자기 자본 대비해서 500% 이상의 부채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쪽에서 대출 받고 막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업 입장에서 경쟁 업체인데 우리만 돈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 시장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한국은행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탓이라고 이게 또 정부 탓이 돼버리네.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쟁 업체가 발전하고 우리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설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써야 된다. 물건을 개발하고 또 개발비도 들겠죠.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흥국가고 이제 커지는 그 회사들인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전조가 나타났었어요. 태국이 이제 글로벌이 아니죠. 태국 나라가 이미 이 미국 금리 인상 하면서 이제 맛이 가고 있었어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자, 그다음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게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자, 이거는 9.11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경기 악화가 계속됐어요. 미국이.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저금리라는 건 뭘까요? 금리가 낮은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IMF 때는 금리를 올렸는데 이제는 금리가 낮춰진 거예요. 왜 금리 낮췄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업들에게 싼 값으로 돈을 빌려줘서 야 너네 열심히 투자하고 설비하고 뭐 해갖고 기업들이 금리가 싸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막 투자하고 막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저금리 유지한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역시 무리한 대출로 발전하게 되고 부채로 인한 부동산 폭락과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금리가 기조가 유지되니까 경기는 살아나지만 동시에 부동산도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부동산 대출 받는 게 너무 쉬워지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어요. 심지어는 너무 막 빌려주고 막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저소득층에게도 막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별로 직업도 없고 뭐 없는데 막 그냥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빌리면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집 사고 싶잖아요. 이쁜 집, 마당 있는 집.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넓은 집, 2층짜리 집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출 해주잖아요. 내 직업이 있어요. 대충 직업 물어보고 맞으면 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집에 이쁜 집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때까진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고 부동산이 과열돼서 폭등하니까 폭락이 이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지 못하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고 이 큰 은행이 신용경색으로 해서 돈줄이 쬐갖고 무너지게 되니까 이 은행에 빌려줬던 은행 또 이 은행에서 돈 받아야 되는 은행 여러 가지 줄도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마비가 되는 현상 그리고 이것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타격을 입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출 주도형 국가는 어쨌든 저쨌든 다른 나라에게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영업정신, 영업사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영업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대통령이 물꼬를 터주고 거기에 물건 팔 수 있게 기업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역할인 거죠. 돈이 있어야 국방력도 세지니까 뭐 아무튼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서브프라임 이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수출하는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IMF 때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똑같은 문제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IMF 때는 금리를 미국이 올렸고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글로벌 악재가 터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그래서 2008년도 때 경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하지만 안 좋았지만 각 기업들이 이제 IMF 이후로
자기 자본은 많이 늘렸기 때문에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지만 버틸 수는 있었다가 사실인 것 같아요. 엄청난 위기는 아니었죠. 2008년도는. 근데 금융권 박살나고 이제 증시는 다 박살났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나 정부 입장은 no problem.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식적인 발표하잖아요. 우리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때도 그랬고.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미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가요? 서프라임 사태가 이 신용경색이 미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안심시킵니다. 언론에서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럼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어요. 우린 순수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얘네는 항상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말을 나쁘게 해서 자금이 다 이탈되면 어떡해요? 증시에 돈 빠져나가고 막 그 돈 빌려준 애 돈 회수하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그럼 어떡해요? 할 말이 없.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완전 대역 죄인 되는 거잖아요. 얘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더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해서 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에 빠진 자리인데 뭐 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벌써 강의가 중반 이상 왔네요. 10분밖에 안 되는데. 자, 한국 상황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가계부채율이 얼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검색하면 나오지만 충격적이어서 그래요. 2018년도 4분기 때 1,534조 6천억 원이 통계로 잡혔습니다. 이게 2018년도라고 할게요. 2018년도 4분기 때예요. 지금은 2분기가 지났죠. 2019년도.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600조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이거 얘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계부채 1,000조 달성했을 때가 2014년도입니다. 1,000조. 그래서 이때 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는 무뎌져 갖고 500조가 되든 600조가 되든 언론에서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2014년도 이후로 5년 만에 500조가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가계부채예요, 여러분. 기업부채, 가계부채예요. 개인들의 부채예요. 그럼 개인들의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럼 전 1,500조에 들어간 부동산은 다 빚이라는 거예요. 빚. 1,500조의 빚이 부동산으로 들어갔다.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지금은 이제 통계가 안 잡혔지만 현재 약 1,600조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1,600조가 현 시점에서 한국의 부동산에 껴있는 돈들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위기의 본질은 뭐다? 무리한 대출. 지금 1,600조 맛이 간 거죠.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미 부동산 값은 다 올라버렸고 거기에 돈은 묶였고 뭐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 안 하죠. 사람들이 갚아야 돼요. 우리가 수출이 계속 잘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막 독점하고 막 기술 뻥뻥 막 개발하면서 계속 수출하고 막 난리 부르스 치고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갚으면 돼요. 잘 나가니까 갚으면 돼요. 근데 현 시점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 상황, 저축은행 PF 사태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PF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2011년도 정도에 그 부산은행으로 비롯해서 이제 PF 사태 무리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대출 얘기 계속하네. 지금 대출을 저축은행이 무자비한 건 아니고 마구잡이로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 PF라는 건 부동산 담보 장기 대출 얘기합니다. 즉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줘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건설사들이 막 아파트 세우고 막 공사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방도시 가면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축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저급 은행들은 그런 리스크 안 져요. 되게 웃겨요. 되게 웃겨요. 얘네가 빌려주고 얘네는 거기서 돈 빌려오고 이제 저기 1금융권에서 빌려오고 1금융권 애들은 참 가만 보지 않아요?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해요. 위험한 짓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F. 그럼 금리도 높겠죠. 저축은행 당연히 돈 빌려오는 입장이니까 얘네도. 얘네 1금융권에서 돈 빌려오는 입장이니까 금리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도 돈을 빌려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부동산을 막 짓고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데 공실이 늘어나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건설사는 장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상환을 못하게 될 경우 돈을 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이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을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그 아파트에 차업해도 소용이 없어요. 경매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저 지방 소도시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뭐 부도 났다. 근데 경매가 들어갔다. 그 아파트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뭐 경매로 넘어가서 뭐 싸게 나왔다. 사람들이 살 수도 있어요. 수도권이니까.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건 물음표라는 거죠. 물음표. 그 말은 즉슨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뇌관이 될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도 있는데 얘네도 만만치 않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축은행.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치가 계속 최대 기록치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아파트 지으려고 계속 돈 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출. 네, 요건 참고하시고 저축은행은 참고하세요. 저축은행은 가계부채가 더 사실은 더 큰 뇌관이고요. 저축은행도 아마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과 은행권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융위기가 터질 만큼의 힘은 모았어요. 금융위기가 터질 만큼의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기업 대출 건설사 대출 충분한 힘을 모았습니다. 박살나기에. 지금은 점화 단계만 남았어요. 점화 단계. 이제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딱 수면 위로 떠오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신호탄은 은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누가 돈 빌려줘요? 은행에서 빌려주죠. 은행에 돈 못 갚으면 금융위기 시작인 거예요. 자, 누가 점화를 할 것인가가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게 여기서 이건 열린 해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 일본이냐 중국이냐. 현재 일본이 경제 제재를 걸었고 또 금융 제재까지 걸겠다고 압박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는 일본이 금융 제재 걸어도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브렉시트 때 영국이 EU 탈퇴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박살났었죠.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2016년 6월 24일인가? 그걸로 기억해요. 예, 그러네요. 자, 보세요. EU가 탈퇴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소식입니다. 소식이 들리니까 주가 어떻게 됐죠? 이날만 7%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이날만 7%가 빠졌어요. 주가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영국에게 빌린 돈이 80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렉시트에서 왜 주가가 박살났냐면 영국이 독립적으로 가면 돈을 신흥국가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국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7%가 빠진 겁니다. 주가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있냐? 영국이 현 시점에서 8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있냐? 560억 있습니다. 수치가 영국이 더 많긴 하지만 일본도 적진 않아요. 3위 정도 됩니다. 3위.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브렉시트와 일본의 금융 제재가 실제로 그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정도였으니까 일본의 금융 제재 역시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일시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본에 줄 수 있는 건 요 정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데 정말 사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중국이에요. 중국발 금융 위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한국의 IMF 당시 한국의 외환위기 문제와 비슷해요. 현재. 근데 중국은 경제 규모가 더 크죠. 세계 2위죠. 더 커요. 근데 그런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달러 환전 제한을 걸고 있어요. 개인이 얼마 이상 달러를 환전하려고 하면 막는다라는 거예요. 6월 달부터. 정부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외환 위기가 얘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 지금 중국 은행권들 한국과 비슷합니다. 중국 은행들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경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러면 중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어땠죠? 힘들었죠. 힘들고 대기업은 안 망해요. 근데 힘들고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수출도 제한됐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중국에게 수출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다시 살아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브렉시트의 그 이상의 충격으로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중국발 금융위기예요. 일본은 참고만 하세요. 일본도 브렉시트처럼 한 번은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 검색하시잖아요. 일본 금융제재? 또 뭐라고 하냐면 문제 없다. 그 정도 금액은 별로 뭐 상관없다. 다른 데서 돈 더 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브렉시트 때 주가 7% 박살난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죠? 7% 빠지는 게 별거 아닙니까? 아니죠. 7% 빠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그거 글로벌 경제 위기급이에요. 7% 하루 만에 7% 빠진 거. 물론 저때 이제 일시적인 어떤 당장에 환수되는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심리가 반영됐지만 일본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으로 가보죠. 그래도 20분 강의했네요. 많이 했네요. 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금융 규제와 중국의 무역 규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경제 위기의 본질은요, 부채예요. 부채. 빚. 무조건 빚. 빚 많으면 리스크가 늘 있는 거예요. 빚이 있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부채를 가짐으로써 내가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업하는데 돈을 빌리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부채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한 부채는 언제나 나에게 다시 내 목에 칼을 겨눌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너무 과해요. 1600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부동산 규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보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장난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1% 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청년들한테 1% 금리로 빌려주고 있어요. 일자리 있는 청년들한테. 또 심지어는 가정주부인데도 소득이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 막 억 단위로 막 해주고 있어요. 억 단위. 이거 딱 크로스오버 되지 않나요? 지금 제 얘기 딱 들으니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저금리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집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어요.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시원을 살아도 되는데 대출이 되니까 1%면은 야 이게 자 1억을 1%에 빌리면 야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야 10만 원 내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고시원 왜 살아요? 그죠? 월세 50만 원씩 60만 원씩 내고 왜 살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지. 그럼 죄다 모든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고요. 빚을 점점 펌프시라는 건데요. 그죠?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값 저기 비싸다. 저기 2억이면 너무 비싸다. 우리 다른 집 그냥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건데 뭐 1억 넘게 해준대. 그럼 그냥 들어가지 뭐 월세보단 싸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값이 어떻게 돼요?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값이 점점 올라요. 왜?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니까 부모님이 아직은 돈 버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 여유 되니까 대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이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은행, 주식, 올인 금지예요. 은행 올인 금지는 뭔 말이냐면 은행은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축은행은 안전하게 돈을 빼는 방향이 좋겠죠, 여러분들. 예, 아무튼 은행 다 싸그리 모아서 은행에서 돈을 다 때려박지 마세요. 5천만 원 이상은 안 해줘요. 은행이 그거 보험료 내면서 그 예금자 보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돈이 언제 받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돈은 최대한 지금 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금이라든지 아니면 현금화라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악재들을 만약 앞으로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의 모든 금액을 다 몰아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 톰소녀의 모험 아닙니까? 예, 뭐 거의 뭐 이거 굉장한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우주인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자산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분산 투자. 확실하게 이제 내가 단타를 칠 거다. 내가 뭐 안전하게 매매할 거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지만 또는 뭐 난 10년을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 주식에 모든 금액을 다 올인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는 대비하는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고 제가 얘기한 일본 금융 규제와 그리고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항상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포인트를 잘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나름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채를 줄이는 게 제일 최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현재 시점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걸 누가 터뜨릴 거냐? 저는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의견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